사람의 인생은 한 번의 도망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 도망친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눈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당신 같은 놈이 뭘 알아요? 그 아이, 엄마 얘기를 하루도 놓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도현아. 25년 전의 약속. 그것이 겨울 골목에서 깨어났습니다. 2025년 1월 영등포역 인근 겨울 저녁 6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밝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플라스틱 봉지가 나풀거렸습니다. 원색의 가방, 신문으로 덮인 짐들이 골목 귀퉁이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그날따라 퇴근길을 돌아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습관처럼 퇴직 5개월 만에 그는 매일 목표 없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해외지사에서 30년을 보낸 몸은 갑자기 멈추어버린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겨울바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성우의 집은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퇴근길은 지하철로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자주 돌아갔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고 영등포역 근처 쌍다리 아래를 지나가면서 왜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때 한 노숙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군복 같은 외투를 입은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양손으로 잡고 한강 철교 밑에 콘크리트 벤치에 아무도 앉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 성우는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눈을 봤을 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은,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어디서 봤더라? 성우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5초, 10초, 20초, 얼마나 오래 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남자와의 시선이 끊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마치 오래되고 낡은 영화의 장면을 다시 발견했을 때의 그런 느낌. 그 감정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노숙자는 성우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거리 생활의 그런 차가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다 지친 표정.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는 그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출근할 일도 없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종이컵을 든 그 남자의 옆.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성우는 조금 더 오래 섰습니다. 셋째 날,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 옆에, 그리고 어느 날 성우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인사도 없이 그냥 앉았습니다. 몇 초 동안 둘 사이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의 소음, 누군가의 발소리. 하지만 둘 사이엔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성우는 그 남자의 팔을 봤습니다. 거리 생활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의 때, 손등의 상처, 깨진 손톱. 모두가 이 젊은이가 얼마나 오래 거리에서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눈이 그 남자의 가슴팍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선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작은 종이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렸습니다. 몇 번 씻겨나갔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도현. 그 이름을 본 순간 성우의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집어짜는 것 같은 느낌.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더 떨렸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 성함이?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거리 생활 25년. 아니, 정확히는 태어나자마자 거리를 헤맨 이 젊은이의 눈에는 모든 어른이 같은 표정으로 보였을 겁니다. 연민이 담긴 그런 어른들. 자기 죄책감을 어디엔가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어른들의 눈빛. 도연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 그 이름표, 그 모든 것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성우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하연. 엔터를 쳤습니다.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유명인, 배우,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하지만 성우가 찾는 사람은 이 안에 없었습니다. 이하연 1978년생. 다시 검색했습니다. 뜨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하연 사망. 손가락이 더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그 순간 블로그 글 하나가 떴습니다. 제 언니를 기억해 주세요. 이하연, 1978년 5월 15일생, 2010년 5월 12일 타계.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을 묻어두고 산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봄날의 벚꽃, 도서관 계단,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간 자신의 모습? 성우는 화면 앞에서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밖으로는 한강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서울 대학가. 봄 날씨가 한창인 시절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현재의 겨울바람은 사라지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캠퍼스 길을 따라 하얀 꽃잎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걸어갑니다. 미래가 있던 시절입니다. 한성우는 그때 24살이었습니다. 문학과 3학년. 얼굴에 여전히 어린 구석이 남아있던 나이. 하지만 꿈만큼은 어른이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시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 누군가에게 읽혀주고 싶은 시들. 그날도 그랬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시집을 읽고 있던 성우는 한 여자를 봤습니다. 같은 과, 같은 학년. 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하연, 23살. 그녀도 시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듯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들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 시집, 뭘 찾고 계세요?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김수영의 시 중에서. 하연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 시인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시작된 대화는 도서관 카페로 이어졌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시 얘기, 꿈 얘기, 미래 얘기. 대사가 아닌 시로 시작된 사랑. 하연은 24시간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잘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새벽 5시 벚꽃이 가장 하얗게 보일 때, 오후 3시 도서관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때, 저녁 7시.
캠퍼스 전체가 금색으로 물들 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성우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둘 다 작가가 되자. 봄날의 벚꽃길을 걸으며 하연이 말했습니다. 너는 소설, 난 시집 낼게. 진짜 그럴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자랑할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런 꿈 가졌대라고. 성우는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이야. 약속? 그 말을 했을 때 하연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라면, 이 사랑이라면 모든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로 인해 아무도 캠퍼스를 걷지 않는 그런 여름. 하지만 성우와 하연은 여전히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강가에서. 8월이었습니다. 성우는 경영학과 선배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우야, 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왔어. 너 관심 있어? 성우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꿈과 현실,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알겠습니다. 서류 넣겠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성우는 입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하연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날래? 낡은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가던 그런 카페. 벽에는 문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시집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연이 도착했을 때 성우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성우야,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 성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연이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종이를 밀었습니다. 성우야, 나 엄마가 됐어.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딸그닥거렸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카페의 재즈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뭐라고? 임신했어.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난 이 아이를 낳을 거야.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아, 아직 준비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뿐이었습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두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목소리,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목소리였습니다. 성우야, 난 괜찮아. 넌 내 꿈을 가져. 난 이 아이를 키울 거야. 혼자서라도. 하연아, 이건 그 대신. 하연이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끔이라도 생각해 줄래? 우리가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있다는 걸.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이건 못해. 난. 성우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잔의 커피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성우의 잔은 깨끗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연의 잔 앞에는 떨어진 눈물이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끔이라도. 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카페의 어딘가에 남겨졌을 겁니다. 영원히. 성우는 밖으로 나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할 곳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봄날의 벚꽃은 여전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벚꽃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간 성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학교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다녔습니다. 도서관 계단, 학식당, 카페, 모든 그들이 함께했던 장소들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폰 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1일 한성우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의 30층짜리 사무실, 처음 받은 월급,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사장실에서 한 통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한 사원, 뉴욕 지사에서 인재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적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우는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고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연이도, 그 아이도,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연은 혼자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임신을 하고 태어날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딸의 배를 봤을 때 돌을 던지듯이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시설이 좋은 고아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팜플렛들을 봤습니다.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들. 하지만 매번 그 팜플렛을 집어들 때마다 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2002년 3월 15일 윤도현이 태어났습니다. 서울 미즈메디 병원의 낡은 산부인과에서 하연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자기 아들. 성우의 형태를 가진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안녕, 도연아. 나는 엄마야. 너는 윤도연이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 도연이는 울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그 후 8년간 하연은 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연이를 깨우고 학교 준비를 시켜보냈습니다. 퇴근은 밤 9시.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시간제 근무. 대학교는 중퇴했습니다. 꿈은 어딘가에 남겨두고 도연이는 자랐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뭐해? 아이의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하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 거야. 하연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를.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하연은 아팠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암, 말기. 치료를 받으신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귀에 들어오는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1년. 그게 전부인가? 도연이가 13살인 상태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말인가? 그 밤 하연이는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빠를 찾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하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도연이의 매일매일. 첫 치아가 나던 날, 첫 말을 했던 날, 첫 학교를 갔던 날,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아버지를 찾는 그 목소리.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다만 하연이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너는 절대 날 미워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도 미워하지 마. 사람은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2010년 5월 12일 이하연은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의 회색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에도 임종을 지킨 사람은 친구 이준이었습니다. 성우의 대학 동창.
하연이 몰래 연락을 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준이야, 혹시 성우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때 하연이 미약한 손으로 이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걸 줄 수 있어? 하연이 건넨 건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벗겨져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다. 이준희는 그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약속할게, 하연아. 하연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10년 5월 12일 오후 3시 47분. 이하연 사망. 그 사실을 성우가 알게 된 것은 2011년 1월이었습니다. 뉴욕 사무실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고장이었습니다. 고인 이하연 향년 32세, 서거하신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뉴욕의 회의실을 빠져나온 그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성우는 울었습니다. 15년간 처음으로 그 눈물이 자신의 것인지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로 미안해 하연아. 성우의 목소리는 그 화장실에 남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24년이 더 지나 그 목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역 인근의 겨울 골목에서 한 노숙자의 이름표 윤도현이라는 글씨를 봤을 때 너무도 늦게 2025년 1월 15일 영등포역 인근 자선급식소. 성우는 3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밤새 노트북 화면을 봤을 겁니다. 이하연이 남긴 수십 개의 SNS 글, 시간 되는 대로 추적한 온라인 기록들, 그리고 확인했을 겁니다. 윤도현이라는 이름, 2002년 3월 15일생이라는 것.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급식소에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성우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냄새, 절박한 냄새. 그곳에서 도연이를 봤습니다. 어제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같은 표정으로. 성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호흡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랐습니다. 25년 만에 대면. 아니, 정확히는 처음의 대면이었습니다. 도연이, 잠깐만. 성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차가운 눈빛이었다면 오늘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심, 불신,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상처. 그날처럼 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급식소 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하연은 아닐까요?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컵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딴 거 묻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같은 어른들 다 똑같아요. 그 여자 몰라. 그 여자 신경 쓴 적도 없으면서 왜 지금 와서. 도연이가 일어섰습니다. 급식소의 소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이 젊은이와 중년 남자 사이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렸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25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간 모든 밤, 모든 아침. 학교에서 받은 수십 번의 놀림, 혼자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길. 그 모든 것이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몸을 돌려 급식소의 뒤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라, 이 양반. 왜 이 아이 괴롭혀요? 박경자였습니다. 68살의 할머니. 급식소에서 20년을 봉사해온 여인. 억양 있는 서울 말씨. 눈빛만큼은 예리한 그런 할머니. 박경자가 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양반, 이 아이 아세요? 한 달 전까진 글을 썼었어요. 매일매일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글이요? 박경자가 고개를 주워겼습니다. 그 노트 있잖아. 쉼터에서 발견된. 제목이 뭐였더라? 아, 맞다. 박경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어딘가 신성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제목. 하연이가 일기장에 적어둔 그 제목. 24년이 지난 지금 이 골목에서 낡은 할머니의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노트가 정말로. 응, 이 아이가 썼어. 이 아이 글을 잘 써. 못 본 아버지 대신에 매일 그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보냈어. 밤새도록. 박경자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당신이 그 사람이죠?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자가 성우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쉼터에 가보세요. 그 노트 거기 있어요. 관리인한테 물어보면 줄 거예요. 이 아이 물건이니까. 도연은 이미 급식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박질로. 성우는 박경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도연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 가슴이 철렁했나요? 박경자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남긴 말이 뭔지 알아요? 그 노트에 써 있는 마지막 말이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박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썼는데, 아, 그 아이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밤마다. 박경자가 성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에는 수십 년의 거리 생활을 본 누군가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연이가 도연이에게 가르친 말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하연이가 중얼거렸던 그 말. 제 이름은 이하연입니다. 이 아이는 제 겨울을 봄으로 바꾼 아이입니다. 그날 밤 성우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쉼터의 관리인은 나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좋았지만 눈빛은 이곳에서 본 모든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도연이의 물건 말이죠. 네,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관리인이 나가 가지고 온 것은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벗겨져 있었고 종이는 여러 번 손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읽혀진 글씨들. 성우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내 이름은 윤도연이고 나는 25살입니다. 그리고 난 세상에 나올 자격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펜으로 쓰인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염없이 우는 상태에서 쓴 글씨처럼. 아빠는 나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성우는 그 페이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흘리지 않은 눈물들이 한순간에 모두 나왔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쉼터의 관리인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런 장면을 수백 번 봐왔을 겁니다.
절망이 깨어나는 순간들. 성우는 그 노트를 밤새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다. 그 제목의 모든 페이지를. 엄마는 나한테 항상 말했어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 넌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 한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멍청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왜 자꾸 그런 미안해하는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근데 어제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요. 혹시 엄마 성함이 이하연은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성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일을 미리 예고하는 글인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엄마가 말한 그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물이 떨어진 자국들. 그때 난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난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성우는 다음 글자들을 읽으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그러니 넌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라. 노트의 마지막 글자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페이지를 계속 만지고 또 만지며 읽었다는 증거처럼. 성우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등포역 인근의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25년 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끔이라도 생각해 줄래? 우리가 있다는 걸. 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도연이의 목소리로도 들렸습니다. 같은 톤으로, 같은 절박함으로, 같은 사랑으로. 새벽 6시. 성우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밤새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도연이가 썼던 모든 말들. 그 말들 속에 담긴 25년의 외로움을, 아버지를 찾는 절실한 심장 박동을. 성우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짜내어 간 것 같았습니다. 영혼까지도. 그는 급식소로 갔습니다. 오전 7시. 급식소는 이미 한창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푸는 소리, 국을 담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소리,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의 소음. 박경자 할머니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80살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누군가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박경자에게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라, 저 양반. 밤을 새웠나 봐요? 박경자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 노트 다 읽고 오셨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자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 알아요? 여기 온 지 3년이 됐어. 처음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을 먹고 나가고. 그러다가 6개월 전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아이가 뭔가를 결심한 것 같았어. 마치 누군가에게 마지막 고백장을 쓰는 것처럼. 마지막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박경자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 넥타이에 구청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성우와 이준이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25년이었습니다. 성우? 준이의 입가에 웃음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를? 성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성우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의 그 우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너 아직도 하얀 망령에 시달리냐? 준이가 급식소 어딘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5년이 지났잖아. 그 여자도 죽었고, 그 아이도 버려진 거고, 왜 자꾸만. 그 순간 문이 또 열렸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은 벌개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 또 왔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술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놈이 뭘 알아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렸다고. 도현이가 성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내게 항상 말했어요. 사람은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그러니 넌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도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급식소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난 그 말을 미워했어요. 엄마가 미웠어요. 도현이가 벽을 쳤습니다. 팍 하고 나는 소리. 그 순간 이준이가 일어섰습니다. 도현아, 진정해. 이준이가 도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알아. 내가. 도현의 눈이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야? 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준이. 너 엄마의 친구. 그리고 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 급식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박경자가 준이의 옆에 섰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함께 증거하는 것처럼. 그 노트, 사실 하연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준이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25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우가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준이가 한숨을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아빠를 용서할 날이 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성우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빠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을 기다렸어. 그놈이 올 때까지. 근데 오지 않았지. 그래서 준이가 박경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랑 박할머니, 우리가 이 아이를 찾아낸 거야. 거리에서 헤매는 이 아이를. 준이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한테 부탁했어. 혹시 그 사람이 찾아오면 이 아이한테 알려달라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나는. 하지만 이준이가 성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어. 사람은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그 사람이 오면 그걸 알려달라고. 이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용서할 수 있을까? 너 엄마처럼?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젊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급식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거리 생활의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에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박경자 할머니가 도연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 할머니의 손이 도연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성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젊은이 앞에서 성우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급식소의 거친 바닥 위에 이준이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3년을 기다린 사람과 25년을 기다린 아이. 그리고 이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1년을 기다린 한 여자의 영혼. 성우와 도연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죄책감을 울고 있었고
도연은 25년간의 기다림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급식소의 한 모서리에는 누군가 남겨놓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순간 도연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젊은이를 내부에서 집어짜는 것처럼.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쪽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박경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급식소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수프를 담던 손, 밥을 푸던 손,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던 음식. 모든 것이 119. 누가 119를 불러. 이준희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도연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몸은 이미 반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듯이. 제발.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 제발. 하지만 도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도연이는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응급처치, 혈압 측정, 산소 공급, 25살 남자, 뇌출혈로 추정, 긴급수술 필요. 의료진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연이는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성우는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을지병원의 응급실. 성우는 수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렸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5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30초마다 시계를 보는 그런 길이, 매 초가 하루처럼 느껴지는 그런 길이. 성우는 그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연이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다. 성우는 그것을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계속 읽으며 엄마는 나한테 말했어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성우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넌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라. 성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복도에서는 이준희와 박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경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살 것 같아? 이준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이곳에서 봉사했어요. 거리의 아이들, 거리의 어른들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르더라고. 할머니가 창문을 통해 밖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노트, 사실 하연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박경자를 바라보며 이준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성우가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아빠를 용서할 날이 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그럼 당신이 그 아이를 찾아낸 거군요. 할머니가 이준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기다렸어요. 혼자서. 수술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도연이의 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혈종, 출혈,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신경과 근접합니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 핀셋음,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침착한 목소리들. 성우는 그 모든 음을 들었습니다. 벽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제발 살아. 도연아. 제발. 성우는 도연이를 만난 지 단 며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을 한순간에 느꼈습니다. 매 초가 하나의 판단이었습니다. 계속 사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느냐의 판단. 복도에서 박경자와 이준희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될 때쯤 이준희가 말했습니다. 박할머니, 혹시 당신 생각에 이 아이가 아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경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아이는 봐야 해요. 이 몸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그 아이는.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살아야 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십니까? 의료진이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다만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말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의료진에게도 하늘에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실. 도연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관이 코에 들어가 있었고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신호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들을 수 있어? 나는 여기 있어. 아직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깨어나. 제발. 박경자와 이준희가 들어왔습니다. 박경자는 도연이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도연이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여기 있고 엄마도 여기 있고 할머니도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이준희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당신 차례야. 25년을 기다린 이 아이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뭔가요? 이 아이가 다시 눈을 뜰 때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모든 것의 갈림길입니다. 한 젊은이가 깨어났을 때 그가 만날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속죄자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도연이가 깨어나는 그 순간에 함께 해주세요. 2025년 2월 1일 을지병원 중환자실. 수술 후 3일째 아침입니다. 성우는 의자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밤새 도연이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의 눈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이의 눈꺼풀이 올라왔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도연아.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옆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서히, 차근차근. 여기가. 도연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년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응, 여기야. 도연아, 너 깨어났어. 성우가 도연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어. 넌 살아났어. 우리 도연이. 도연이의 눈에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의 그 순간, 성우의 얼굴, 박경자 할머니, 이준이, 그리고 자신이 할 말이 없어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도연이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당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왜? 성우는 그 질문을 알았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 도연이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숨을 깊게 들었습니다. 25년. 그동안 해야 했던 말, 하지만 하지 않았던 말, 도망쳤던 말. 도연아, 내 말을 잘 들어. 내 어머니 이하연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너를 낳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태어난 후에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도망쳤다. 겁이 났거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아직 젊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성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내 약함을, 내 두려움을, 그 여자 앞에서 남자답지 못한 내 모습을.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지 난 26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성우가 도연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너를 절대로 원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난 내 자신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도망쳤고 그 대가를 모두 너희한테서 빼앗았다. 성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침묵. 오직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도연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난 알고 있어. 너무나 늦었어. 23년이나 늦었고 너까지 버리게 됐다. 성우가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성우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 앞에 서고 싶었다. 도망치지 않고 너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의 아들인 너를.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한 줄기씩 흘렀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미약했습니다. 사람은. 성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성우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속죄의 울음이 아니라 구원의 울음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팔이 무거웠습니다. 수술로 인한 피로, 거리 생활로 인한 쇠약함, 모든 것이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들렸습니다. 성우의 손을 찾아서 둘의 손이 만났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손잡이 위에. 거기서 두 남자의 손이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이. 25년 만에.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성우는 도연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도연이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 아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단어. 25년을 기다린 그 단어.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5년의 죄책감, 자기기만, 도망침,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한 무게가.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일어섰습니다. 응, 도연아.
나야. 아빠야.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창밖으로는 2월의 겨울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빛, 그 햇빛 속에서 둘의 손이 계속 맞잡혀 있었습니다. 25년간 떨어진 두 남자의 손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이에 놓인 모든 시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후회가, 모든 외로움이, 모든 기다림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 손의 온기로 아빠, 도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 번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근데 도연이가 멈췄습니다. 난 당신을 미워했어요. 성우가 도연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래, 충분해. 넌 미워할 권리가 있었어. 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거야. 근데 도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이제 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용서하겠다고. 그래, 도연아. 성우가 도연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그 이마의 온기가 얼마나 생생했는지 성우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25년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25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속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의 봄은 만개했습니다. 벚꽃이 한강을 따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벚꽃도, 묘지의 벚꽃도, 모든 곳의 벚꽃이 그의 봄을 축하하는 것처럼 수술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윤도현은 물리치료사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성우가 왔습니다. 천천히, 도연아. 빨리 나을 필요 없어. 우리 시간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 말이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매일 조금씩. 어느 날 도연이 혼자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없이 단 몇 초였지만 혼자 섰습니다. 봤어? 아빠 봤어? 도연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없었던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의 웃음이었습니다. 한성우는 그 웃음을 보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급식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경자 할머니는 여전히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푸는 그 할머니. 성우는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날 성우는 어색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손은 밥을 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그의 손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라, 이 양반. 당신 거기 있던 건 죄책감이고 지금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성우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속죄 이거죠. 진정한 속죄. 죄책감은 자신을 바라보고 속죄는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고 내가 봉사하면서 배웠어요. 성우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할머니. 뭘 우리 도연이한테 해줄 것들이 아직 많잖아요. 도연은 자활 근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힘들었습니다. 신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사회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우가 와서 도연을 데려갔습니다. 자활센터로. 그리고 저녁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도연아. 좋았어요, 아빠. 오늘은 정말 잘했어. 그 아빠라는 말은
여전히 성우를 무릎 꿇리게 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성우와 도연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한 묘역. 조용했습니다. 봄날의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하연의 묘. 기울어진 돌. 묘비에 새겨진 글씨. 이하연 1978년 5월 15일생 2010년 5월 12일 타계. 도연이가 묘 앞에 멈췄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엄마의 묘를 찾아가는 것. 엄마.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와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킨다. 내가 도망친 그 약속을.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 아이 앞에서도 너 앞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 남은 날 동안 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연아. 도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왔어. 이제야 아빠가 왔어. 도연이가 묘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대로 난 용서했어. 아빠를 용서했어. 그리고 엄마처럼 난 아빠를 닮아갈 거야. 성우는 도연이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하연이가 응했다는 듯이, 마치 그녀가 이제야 편안해졌다는 듯이 하얀 벚꽃잎들이 두 남자의 어깨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 항상.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성우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함께야. 1시간 정도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단지 그 자리에 앉아 벚꽃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귀가 길 도연이가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앞으로 뭘 할 거예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살아가야지. 함께. 그냥? 응. 그냥 함께. 밥을 먹고 밤을 새고 때론 웃고 때론 울고. 그렇게. 도연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아빠. 돌아오는 길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전히 봄이었습니다. 여전히 벚꽃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벚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의 도망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 도망친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하연이라는 여자는 죽음 너머에서도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2명의 절망한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돌아갈 용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급식소에서 밥을 푸는 성우, 매일 밤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도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박경자 할머니의 미소, 그리고 묘역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 남자가 반복할 그 약속들,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도연이의 말이 계속 들립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닮아간다고. 그리고 사랑할 때 다시 태어난다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수 있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를, 또 돌아갈 용기가 있기를,
다음 주에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